1989년 12월 29일 오전,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광기에 가까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가 39,000포인트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의 세계 재패가 시작되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경제였습니다. 도쿄 황궁 주변의 땅값만으로 캘리포니아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농담이 현실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고 할리우드의 상징인 콜룸비아 픽처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필수품이었고 렉서스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위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기업 문화와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일본식 경영, 즉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을 가르쳤습니다. 말 그대로 태평양 전쟁의 패배를 딛고 황금의 제국을 건설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점이 아니라 35년 동안 이어질 끝없는 절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불과 2년 후,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5년 후, 부동산 가격은 평균 70% 폭락했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경제는 1989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GDP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 임금은 오르지 않았으며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이제 독일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고 곧 인도의 거대한 파도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불과 10년 만에 회복했는데 왜 일본은 35년이 지나도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은 혹시 일본이 걸었던 그 파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또 경제학에서는 일본 경제 몰락의 민낯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분석의 결과를 펼쳐놓고 그 안에 새겨진 대한민국을 향한 살아 숨쉬는 경고음을 포착해낼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일본 경제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1945년 8월 15일,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을 때, 일본 국민들은 처음으로 천황의 육성을 들으며 항복이라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문자 그대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는 폭격으로 초토화됐고,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부상자와 고아들이 넘쳐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입에 대지 못하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폐허 위의 나라가 불과 25년 후인 1970년대 초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놀라운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패전국에서 경제 강국으로의 이 극적인 반전,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경제 기적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이 기적 같은 부활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첫 번째 결정적 전환점은 바로 미군정의 개입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단순히 일본을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설계하며 향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깔아주었습니다. 먼저 전쟁을 주도하고 군국주의를 바탕했던 거대 재벌 기업들을 강제로 해체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지주들이 독점하던 토지를 실제로 땅을 일구는 농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는 농업 평산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자작농들을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튼튼한 내수시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화력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간국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3년 동안 미군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 즉 트럭, 철판, 군복, 식량은 모두 일본에서 조달됐습니다. 이 엄청난 특수 자금이 폐허로 변했던 일본 공장들의 엔진을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일본은 이 특수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정부 주도 경제 개발에 돌입합니다. 이때 등장한 핵심 사령탑이 바로 통산산업성, 즉 미티였습니다. 미티는 산업을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경공업으로 외화를 벌고
그 돈으로 중화 공업을 키웠으며 다시 그것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같은 첨단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요타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를 배워 생산 효율의 극치인 저스트 인타임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소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소형화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매년 10%를 넘었고 메이드 인 재팬은 품질과 신뢰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정점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룩한 황금의 제국을 지키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점의 선자에게는 시련이 따르는 법. 일본의 추락은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시작됐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의 프라자 호텔 스위트룸에서 5나라 재무정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문서는 일본 경제의 심장을 강타하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엔화와 마르크화를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제품에 밀려 공포에 질려있던 미국이 일본에게 환율이라는 칼을 겨눈 것입니다. 합의 직후 엔화는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불과 2년 만에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2배로 폭등한 것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수출 주문은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은행과 재무성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출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진다. 이 위기감 속에서 그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카드를 꺼냅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초저금리였습니다. 기준금리를 1987년 2.5%까지 내렸고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수출로 못 버는 돈은 내수로 채우자. 공장이 안 돌면 건설로라도 경기를 살리자. 하지만 이 초저금리가 일본 경제의 뼈를 깎아먹는 최초의 치명적인 오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풀린 돈은 공장 투자나 연구개발 대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줬고 기업들은 본업 대신 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땅값이 오르니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리고 그 돈으로 또 땅을 사는 광란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니케이는 1985년 13,000포인트에서 1990년 39,000포인트로 3배나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장이라고 믿었지만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터지게 되어 있는 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새로 부임한 일본은행 총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목표는 연착륙이었으나 현실은 추락이었습니다. 1990년 1월 첫 거래부터 니케이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1992년 8월에는 정점 대비 64% 폭락한 14,0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부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쿄 상업용 부동산은 정점 대비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어제까지 10억 원이던 땅이 오늘은 2억 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가격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거품이 터진 후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외환 위기 때 했던 것처럼 빠르고 고통스럽게 수술해야 했습니다.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고 망할 기업과 은행은 문을 닫고 살아남을 기업의 자본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부실 은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실 채권 규모를 축소 발표했고 은행들은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을 장부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망해야 할 건설사와 부동산 회사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유예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이 손실을 인정해야 하고 손실을 인정하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비 기업들이 태어났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경제의 자원을 빨아먹는 존재들. 이들은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경쟁력도 없지만 은행의 생명줄 덕분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한 건강한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좀비들에게 잠식당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을 의미했고 자민당 정권은 그 책임에 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는 필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파산은 슈치였고 정리해고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문제를 덮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해결책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1999년이 되어서야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10년이라는 황금 시간을 날려버린 뒤였습니다. 좀비 기업을 방치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은 총 100조엔인 GDP의 20%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넣고 댐을 만들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부채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돈을 쓴 곳이 바로 잘못됐습니다. 재정 지출의 대부분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지방과 농촌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구 5,000명짜리 산골 마을의 고속도로를 뚫고 건너갈 사람이 없는 곳에 수십억엔짜리 다리를 놓았습니다. 정작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도시 인프라는 뒷전이었습니다. 건설 자치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제 정책으로만 일본의 30년 침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사회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의 부러움을 받았던 평생 고용, 연공 서열 문화가 1990년대 이후 독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희망을 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정규직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파트타임과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했고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사치가 되었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아이의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끝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사회와의 접점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히키코모리가 급증했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10대 청소년의 문제로 여겨졌던 히키코모리는 이제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확산되어 일본 사회 전체를 잠식하는 국가적 비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 안에 갇혀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30년이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기업 내부도 경직됐습니다. 회의는 길었지만 결정은 없었고 보고서는 많았지만 혁신은 없었습니다. 상사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경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오만으로 여겨졌습니다. 워크맨을 만들었던 그 창의성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샤프가 액정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것을 제품화해서 세계를 장악한 것은 삼성이었습니다. 관료, 대기업, 은행이 형성한 철의 삼각 동맹은 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장에 신규 기업이 들어오려면 수많은 규제를 통과해야 했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테크 대국이었지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세상을 바꿀 때에도 여전히 팩스를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혁명에서는 완전히 뒤처진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 문제가 터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한데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26을 기록하며 급격히 떨어졌고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고 소비할 사람이 줄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듭니다. 일본은 이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였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고 늙은 나라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2025년 오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는 30대 부부는 중얼거립니다. 우리 일본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정말 일본의 1990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유사점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첫째,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사람들은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5년 기준 1,9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9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말 일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둘째, 인구 절벽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7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의 1.26도 낮지만 한국의 0.75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셋째, 기업 문화의 경직성입니다. 한국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 연공서열, 대기업 선호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을 꿈꾸지만 그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수십만 명에 달하며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주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수출 경쟁력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수출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K-콘텐트는 소프트 파워를 넘어 경주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1990년대에 가지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개방성입니다. 물론 한국도 폐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4%를 넘어섰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일본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쿠팡, 토스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며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타이밍입니다. 일본은 이미 버블이 터졌고 3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실수를 보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경고이며 한국이 마주한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문제를 덮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는 점입니다. 버블이 터진 1990년부터 공적 자금을 투입한 1999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황금 시간을 날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좀비 기업들은 시장의 산소를 빨아먹었고 건강한 기업들이 성장할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좀비 기업 비율은 전체 기업의 17%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일본의 시작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철옹성처럼 보고 갔지만 청년들은 그 문 밖에서 수년을 헤맵니다. 이 이중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한국에서도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구조개혁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35년 동안 천천히 죽어가는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신화를 깨고 생산적 투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일본은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도쿄 상업용 부동산은 정점 대비 80% 이상 폭락했고 35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조차 공장과 연구개발보다 부동산 투자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1980년대에 걸었던 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짜 부는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새로운 시장 개척에서 나옵니다.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반도체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고 BTS가 세계를 감동시킨 것은 음악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구 절벽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 1.26도 충격적이었지만 한국의 0.75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70년 한국 인구는 3,700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46%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악몽 같은 미래입니다. 일본은 이민에 극도로 소극적이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든 이민 문호를 열든 혹은 둘 다 하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소니가 워크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일본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 때 소니는 여전히 CD 플레이어를 만들고 있었고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일본은 갈라파고스 폰에 갇혀 있었습니다. 샤프가 액정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것으로 세계를 장악한 것은 삼성과 LG였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기업 문화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고 위계 질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질식시켰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 규제로 막힌 신산업, 실패를 낙인 찍는 문화. 다행히 한국에는 쿠팡, 토스, 크래프톤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기존 기업의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파괴적 스타트업의 등장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시간은 해결책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실수는 결단을 미루고 현상 유지에 안주한 것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20년을 기다렸고 이제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히스테리시스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영구적으로 낮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노동자들은 기술을 잃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며 사회 전체가 저성장에 적응해버립니다. 일본이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일본도 1990년에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왼쪽 길은 일본이 걸었던 잃어버린 35년의 길입니다. 오른쪽 길은 고통스럽지만 개혁과 혁신을 통해 도약하는 길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일본의 실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본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35년 후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일본도 문제를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부담, 기득권의 저항, 고통스러운 결정의 회피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의 선택, 기업가의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생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해가 다시 뜨려면 먼저 밤이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35년 동안 밤을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밤을 인정하고 새벽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경제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또 경제학 다음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뜨거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